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예민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가우셨던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군이 고평가됐다는 이제 8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여운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와중에 한국인의 주식 테슬라는 올라가는 점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밤 시장을 뒤흔든 내용들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인데요. 파월 의장의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AI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마감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0.37% 하락한 46,121.28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은 0.33% 밀리면서 22,497.86포인트로 마쳤고요. S&P 500은 6,637.97포인트로 종료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이미 주가지수가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시장에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전날에 파월 의장이 했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발언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간 0.8%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가 고점 인식과 더불어서 AI 산업도 거품이 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체결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이 사실상은 순환 출자 구조라는 지적 속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우리나라만 자동차에 25%의 관세 폭탄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유럽연합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이어서 유럽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과의 협상 수단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할 때 항공기 엔진, 특정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받는 대신 특정 전략 제품 공급을 강화하는 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우리 측도 협상 수단이 없지 않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제품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항공기 엔진, 부품, 특정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실리콘 재료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신규 단독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20.5% 늘어난 연율 80만 채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2년 초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이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서 오늘 시장 움직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7 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1%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구글은 1.79%로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 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8% 소폭 상승했습니다. 메타도 0.7%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AI 투자를 예상보다 더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예상보다 좋은 3분기의 실적을 공개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울프리서치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46만 5천 대에서
47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이는 2분기 대비 22% 증가한 수준으로 컨센서스인 44만 5천 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주호증권은 테슬라의 목표를 기존 $375에서 $45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테슬라 전거래일 대비 3.98% 오른 442.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4,720억 달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미세 유체 냉각 기술은 열이 발생하는 칩 뒷면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통로를 만들어서 냉각수를 직접적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술은 이 열 제거 효율이 기존 방식보다 최대 3배나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신기술이 차세대 AI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11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3.03달러로 컨센서스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D램 매출액이 89.8억 달러, HBM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HBM4의 출시 계획도 이야기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성능 논란도 일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입니다. 오늘 알리바바 주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 발표와 미국의 저명한 펀드 매니저인 캐시우드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9월 23일 총 1,630만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이는 4년 만에 중국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에 대한 첫 투자입니다. 이 AI로 주문형 배달 서비스에 대한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알아봤는데요. AI 거품론이라는 우려에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기차나 이렇게 개별 기업들의 신기술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미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운을 남기면서 AI 거품론이 더해졌었죠. 확실히 연이어 이어지던 미증시의 상승 랠리가 살짝 멈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미증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의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하루에도 한 번쯤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편의점인데요. 오늘은 국내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BGF 리테일을 소개합니다. BGF 리테일의 시작은 1989년 보강 패밀리마트에서부터였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1호점을 열었습니다. 낯설었던 편의점 문화가 24시간 영업과 간편식 덕분에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생활 속 가까운 매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2012년에는 일본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독자 브랜드 CU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소비자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삼각김밥과 도시락, 디저트 같은 간편식으로 편의점에서 한 끼 해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며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CU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체 브랜드 상품 전략입니다. 먼저 PB LCK 라인인데요. 여기서 LCK는 Let's CU 코리아의 약자로 CU의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업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겟커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페 수준의 원두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페는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음료 브랜드인데요. 계절마다 한정 메뉴를 내놓으면서 MZ 사이에서는 편의점에서 즐기는 작은 카페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U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편의점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BGF 리테일은 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센서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 전기차 충전소와 결합된 신개념 점포,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 친환경 매장까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미래형 리테일 모델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진출도 눈에 띄는데요. 2023년 6월 국내 업계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고요. 2024년 3월에는 1호점을 성공적으로 열며 글로벌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유통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점포 수는 18,458개, 해외 점포는 609개를 돌파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매출은 약 8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와 7%를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먹거리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택배, 금융, 공과금 납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장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를 넘어 하와이까지 진출하며 K-리테일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 역시 편의점 업계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요. CU 역시 이러한 소비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도 빼놓을 수 없죠. AI 발주 시스템, 무인 점포, 데이터 기반 소비 분석까지 이렇게 미래형 편의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BGF 리테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네 편의점을 넘어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U가 만들어갈 새로운 편의점 문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빈 아나운서와 함께 CU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BGF 리테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게 CU 평소에 자주 가시나요? 네, 저는 진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방송 오기 전에 CU를 들려서 여러 가지 김밥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왔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끼니를 때울 때 CU를 되게 많이 갑니다. 소희 아나운서도 많이 가시나요? 저는 CU를 택배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택배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CU에서 택배를 이용하면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돼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하는 반값 택배라고 하죠. 그걸 처음 해봤는데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우체국까지 가서 무조건 들고 가야 되잖아요, 택배를. 너무 불편했는데 편의점에서 택배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삶의 질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단순히 동네 편의점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끌어올려주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CU가 어떤 편의점 문화를 만들어 나갈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어서는 이제 기업까지 알아봤으니 경제 뉴스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줄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 기사는요. 트럼프 빅시프트, 러시아 종이호랑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라고 압박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원래의 영토를 되찾을 수 있게 하라는 입장으로 바꾼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처럼 보인다면서 나토와 유럽의 지원이 더해지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공개된 입장이고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자신과의 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강화한 데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세가 바뀌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크고 또한 트럼프의 발언이 또 바뀔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실적 폭증 마이크론, HBM4 대역폭 문제없다 자신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매출을 11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03달러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발표를 했죠. 또 클라우드용 메모리 부문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HBM4 개발에 대해서도 이 대역폭이 초당 11기가비트 속도의 샘플을 고객사에게 전달을 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출하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HBM4 대역폭 한계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개월 내로 2026년 공급 계약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마이크론의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마이크론의 개발 차질설이 해소되면서 국내 기업 점유율 확대 기대는 다소 줄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AI 인프로 수요 예상 초월, 투자액 늘릴 것.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인프라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향후 3년간 계획했던 74조 원 규모의 AI 설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융밍 CEO는 AGI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는 5년 내에 4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면서 알리바바도 글로벌 슈퍼컴퓨팅 플랫폼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알리바바는 1조 개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언어 모델 Q13 Max를 공개했는데요. 브라질과 프랑스에도 신규 데이터 센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와의 AI 협력도 강화하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회 전략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같은 발표에 알리바바 주가 9% 급등했고 또 기술주 투자로 유명한 캐시우드도 4년 만에 알리바바 투자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반세기 철의 동맹 막 내렸다. 포스코 홀딩스가 일본 제철과 50년 넘게 이어왔던 철의 동맹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포스코는 일본 제철 지분 1.5% 가운데 절반을 블록딜의 방식으로 매각했고요. 나머지 지분도 정리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결별은 경쟁 관계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아름다운 이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포스코는 일본 제철의 기술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각자의 청사진을 갖고 있고 또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일본 제철은 미국 US 스틸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는 미래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하면서 2차 전지와 수소 사업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이 양측의 전략적인 제휴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기술, 사회, 정치, 문화,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경제 소식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소희 아나운서에게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전공이 성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 중에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좀 성악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런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뭐 성악뿐만 아니라 K-팝 또 요즘에는 이 파페라라던가 뮤지컬 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K 콘텐츠의 긍정적인 전망이 또 클래식계에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한 예빈 아나운서도 전공이 예체능 쪽이다 들었어요. 혹시 어떤 전공을 하셨을까요? 저는 항공무용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항공무용이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계인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네, 이제 K 콘텐츠의 세계화, 즉 한국 무용의 세계화 이렇게도 흐름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저희 어디로 떠나보나요? 오늘은 남해의 푸른 바다를 품은 통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특히 통영 앞바다에는 그 이름처럼 고운 비단결 같은 섬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비진도입니다. 맑고 투명한 바다 덕분에 마치 해외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비진도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설명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또 저는 궁금한 점이 비진도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의미가 담긴 이름일까요? 네, 비진도는 비단처럼 고운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의 모양이 두 마리 고래가 나란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여서 쌍둥이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내항 비진도와 외항 비진도로 나뉘어 각각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 섬은 어업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동체가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계절별 어업과 생활을 이어오며 섬과 자연을 지켜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비진도에 오면 자연만큼이나 섬 주민들의 따뜻한 미소가 여행객을 맞아줍니다. 이 섬 주민들의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섬으로 가는 길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섬에 들어가기 전 통영시장에 잠시 들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싱싱한 해산물과 통영 특산품,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해서 여행 전 간단히 간식이나 도시락을 준비하면 섬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비진도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를 타면 약 40분 만에 도착합니다. 바다 위를 달리며 맞는 바람과 햇살,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면 벌써부터 설렘 가득한 섬 여행이 시작됩니다. 배 위에서 바람 이렇게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여행 기분이 정말 한층 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다와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양 비진도를 갈 때는 어디부터 둘러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섬에 도착하면 먼저 몽돌 해수욕장을 추천드립니다. 맑고 잔잔한 물 덕분에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고 작은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바닷속 세계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해변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는 장면과 몽돌 위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섬이지만 숨겨진 포토포인트와 아기자기한 자연 풍경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스노클링이라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예전에 사이판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해외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소희 씨 혹시 마나가하섬 가셨어요? 네, 너무 저랑 똑같은 데 가신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시 스노클링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승현 아나운서 얘기 들으니까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이도 비진도에서 충분히 비슷한 추억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럼 비진도에서 여행객들이 특별히 경험해야 될 만한 매력 포인트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네, 외항 비진도에서는 섬 주민들의 삶과 함께 포구와 등대 주변을 거닐며 오래된 어업마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골목과 포구를 걸으며 파도 소리와 바람, 그리고 갯배가 오가는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질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순간 누구나 감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저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 같아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일몰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약간 일출, 일몰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일몰은 꼭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몰을 보러 나는 여기까지 가봤다.
이렇게 멀리 가봤다 있으신가요? 저는 LA에서 일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 일몰을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꼭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근데 전 또 멀리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몰은 보고 싶은데 이제 LA까지 갈 열정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번에 소개해드린 비진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당일치기로만 다녀오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다면 하루를 보내면서 머물 만한 숙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승연아나 비진도 숙소 추천할 만한 곳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하루를 즐긴 뒤 머물 숙소로는 외항마을 주변 여러 펜션 중 바다 이야기 펜션이 제격입니다. 네, 펜션에 들어서 창을 열어보면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네,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와 햇살에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게다가 바다 이야기 펜션에서는 카약, 고무보트, 패들보드 같은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맑은 바다 위에서 직접 노를 저으며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겨보는 경험은 정말 환상적일 겁니다. 정말 펜션에서 사실 쉬고 싶잖아요. 여행 가면 바다 풍경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에 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섬 비진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가족과 함께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네, 올 때마다 그 매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바다와 섬이 주는 여유를 느끼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네, 비진도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맑은 바다와 고운 해변 그리고 섬만의 평화로운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아무래도 다가오는 추석 가족여행지로는 비진도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주식 그리고 경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3포인트 하락한 3,471.1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제 지난 거래일마다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는데 확실히 그 흐름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 흐름 보시면요. 개장 직후에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중에 소폭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내 상승 동력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마감하는 추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날의 하락장을 주도한 세력 바로 개인이었는데요. 5,41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하락세 주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장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분위기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되는 흐름 보여줬었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내리고 코스닥이 오르면 코스피는 내리는 이런 신기한 모습 나왔었는데요. 전거래일부터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그 행보를 같이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개장 직후에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장중 한 11시쯤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 흐름 이어가지 못했고요. 이제 개장 직전까지 쭉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진 전거래일 대비 8.46포인트 내린 852.4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섰지만 이 지수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대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전거래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찾아봤다면 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어땠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보합세로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하락한 35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대되는 행보 보였습니다. 이제 전거래일 유일하게 상승세 찍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그 상승분 살짝 반납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0,000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이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5,200원, 1,550원씩 상승하면서 각각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반면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또 하락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 전거래일 대비 9,500원 하락한 45만 5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와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중에 제약바이오주는 저번 주와는 다르게 다시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같은 점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양대 흐름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약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흐름을 넘어서 자세한 특징도 살펴볼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볼 시간인데요.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가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네이버가 최대 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죠.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두 기업이 서로의 주식을 교환해서 지배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이 되고 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 11일 두나무가 소유하고 있던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42만 1주를 686억 원에 취득해 지분율 70%로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금융업은 제휴통장이나 제휴 중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위해 왔었는데요. 이번 거래로 네이버 파이낸셜은 직접 투자 중개업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네이버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전장 대비해서 굉장히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고가 무려 12.97%까지 상승하면서 25만 7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다만 살짝 밀리면서 이 전장 대비 10%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의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선 전반적으로 저희 일상과 함께하는 기업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업사전에서는 네이버 CU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일상이 요즘 CU에서 밥 먹고 네이버로 웹툰 보고 이제 업비트로 코인을 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합작을 한다니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이 점점 더 좁아지고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코너는 또 한 번 반도체입니다. 최근 특징주 코너에서 반도체 섹터는 아무래도 꼭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커서 증시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기도 하고 워낙 또 이제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소식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할 소식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호황 소식입니다. JP모건이 반도체 업계가 2027년까지 호황을 이어갈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연산에 대한 수요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건데요.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 전망치를 기존보다 최대 24%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AI의 칩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2027년에는 디램 메모리 시장의 43%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꽤나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만큼 가격 변동성도 줄고 수익성의 하방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JP모건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투자가 부족했던 부분이죠. 낸드 플래시도 이제 ESSD 채택이 늘면서 제품 가격의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분석 같이 내놔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최근 전반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긴 했지만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는데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수익성 자체가 개선된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은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된 최선 호주로 SK하이닉스를 뽑았는데요. 차세대 HBM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4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니까요.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반도체 섹터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특징주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바로 게임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바로 펄어비스인데요. 이 펄어비스가 개발 6년 만에 드디어 붉은 사막의 출시를 확정 지으면서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주가는 한때 4만 원 선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달 13일에는 붉은 사막의 출시일을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연기하면서 주가가 24.17%나 급락해 2만 원 선까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3만 5천 원 선에서 밑돌던 이 펄어비스의 주가였는데요. 오늘 출시일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단숨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개장 전 펄어비스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행사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붉은 사막 신규 트레일러를 출품하고 게임 출시일을 공개했습니다. 붉은 사막은 펄어비스가 2018년 하반기부터 개발을 시작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오늘 3월 19일에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붉은 사막의 출시가 매년 미뤄지면서 사실상 시장의 실망감이 펄어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디어 정식 출시가 확정이 되면서 수급이 몰렸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무려 고가 14.95%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지만 살짝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다 보니 살짝은 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 전장 대비 6.4% 증가한 36,550원으로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한 펄어비스의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예빈 아나운서에게 궁금한 점이, 예빈 아나운서 혹시 게임을 좀 하시나요? 저는 요즘은 못하고 있는데 또 옛날에는 핸드폰 게임을 즐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핸드폰 게임으로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게임 관련 주가가 오르는 경우 이제 새로운 게임으로 다른 유저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설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효성중공업의 목표가가 21%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효성중공업 상분기에도 성장 모멘텀 이어가면서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중공업 부문에서의 꾸준한 수주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포트폴리오 확대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작년 대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허민호 대신증권연구원의 분석 빌려와 봤는데요.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3분기 매출 1조 4,040억 원, 영업이익 1,1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3% 그리고 40%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는 50% 이상 정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도 미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수익성의 하락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 나와졌습니다. 이어 2분기 일회성 손실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건설 부문 역시 138억 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만 같이 내놔줬습니다. 아무래도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패키지의 수주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도 확인되고 있는 찰나죠. 영국이나 프랑스, 즉 유럽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차단기 등을 패키지로 2천억 원 이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변압기에 이어 차단기로 공급 부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효성중공업의 초고압 차단기에서도 그 경쟁력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신증권의 경우 이제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종점 대비 21% 상향한 18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주가 대비 거의 34%에 달하는 상승 영역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특징주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를 만든 이혜진 창업가입니다. 이혜진 창업가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삼성 SDS에서 IT 경험을 쌓았지만 안정된 직장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택했죠. 1999년 동료들과 함께 네이버를 창업했습니다. 네이버는 초반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2002년에는 지식인 서비스를 선보였죠. 사용자들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꽤 큰 혁신이었습니다. 또 네이버가 국내 포털 사이트 1위로 올라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웹툰 서비스는 한국 만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종이 만화 중심이던 시장을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수많은 신인 작가들이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은 시네탑,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세계에서 사랑받는 K-웹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라인 메신저를 출시했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무료 메시지와 스티커를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웹인데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네이버는 단숨에 글로벌 IT 기업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도 9천만 명 이상이 쓰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포털 독점 논란과 공정위 제재가 이어졌고요. 글로벌에서는 구글, 애플 같은 거대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는 구글이, 앱스토어 유통에서는 애플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틈새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콘텐츠, 웹툰처럼 구글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집중해 네이버만의 영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2017년 이혜진 창업자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최근까지 GIO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활동하다 현재는 이사진에 합류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AI와 로봇 그리고 핀테크 같은 신사업을 키우고 있고요. 웹툰과 웹소설을 북미와 유럽까지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창시한 이혜진 창업가였습니다. 네, 예빈 아나운서와 네이버의 이혜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서 특징조 코너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작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에 대한 스토리까지 들으니까 더 훨씬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물로그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저희는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리포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SK증권에서 발간한 K-뷰티의 진격은 계속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요즘에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함께 K-뷰티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국 화장품 산업이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뷰티 산업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크업보다 스킨케어에 대한 글로벌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인데요. 이 스킨케어는 메이크업보다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기관리와 피부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 성분과 효과성을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브랜드의 인지도와 충성도가 중요한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기능성 성분과 실제 효능이 구매를 좌우하는 중요도로 올라오면서 K-뷰티 제품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소비자들이 고가 제품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찾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중저가이면서도 기능성을 갖춘 K-뷰티의 인디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을 들 수 있겠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처럼 K-팝과 드라마, 영화 같은 한국 콘텐츠들의 성공이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 같은 소비재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K뷰티 산업의 강점은 단순히 브랜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ODM, 유통, 브랜드가 분업화되어서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 서플라이 체인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ODM 기업들은 R&D와 포뮬라 개발, 생산을 아우르면서 신제품의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고 또 이러면서 브랜드는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유통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기업이 글로벌 수요에 맞춰서 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담당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다양한 지역과 채널로 빠르게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K뷰티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K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흥행하면서 소비재로의 전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아마존, 얼타, 세프라 같은 채널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오프라인 매장의 침투율은 낮기 때문에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완만해질 수 있고 이미 여러 카테고리에서 메가 히트 제품이 다수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업종 탑픽으로 오늘 리포트에서는 APR 제시했습니다. 또한 메디큐브는 이 트렌드 캐칭과 제품 기획, 마케팅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제품, 히트 제품을 연이어서 배출을 하고 있고요. 미국 오프라인 진출과 유럽 공략까지 본격화되고 있어 APR 탑픽으로 제시됐고요.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 역시나 이 뷰티 침투에 따른 장기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인디 브랜드 매출 비중이 크고 해외 법인 실적 기여도가 높아 선호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인 실리콘투는 유럽과 중동 같은 새로운 지역이 확장되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K증권의 K뷰티의 진격은 계속된다라는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K뷰티는 스킨케어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또 성분 중심의 트렌드, 가성비적인 경쟁력, 거기에 한국 문화의 이 해외 글로벌 확대까지 4가지의 기둥을 바탕으로 여전히 좋은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APR, 코스맥스, 한국콜마, 실리콘투 같은 주요 기업의 이 확장 전략과 실적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희 아나운서와 함께 SK증권의 K뷰티의 진격은 계속된다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고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K뷰티의 핵심 올리브영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에 해외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실감이 되면서 이 리포트의 실적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오늘장 한 줄평 시장입니다. 소희 아나운서 한 줄로 요약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장 미국에 흔들렸다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흔들렸다. 예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오늘은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갈팡질팡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은 흔들리고 이쪽은 갈팡질팡하고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한 하루였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신없는 하루였지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